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노학입니다. 아우, 떠윤이 친구가 딱 보이네요. 떠윤이입니다. 친구가 지난주 토요일 날이죠. 지난주 토요일에 선생님이 이렇게 유리스마님하고 야외 지금 라방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여기 이촌 한강공원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리 떠윤이 친구가 왔었어요. 떠윤이 친구가 바보 온달 책을 들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 이제 중등 독서를 해볼까요? 초등 독서를 해볼까요? 라고 했는데, 이 떠윤이 친구랑 얘기해본 결과, 오케이, 충분히 중등 독서 해볼 만하다 라고 했는데, 우리 떠윤이 친구가 이렇게 딱 보이네요. 반갑습니다. 다음번에요. 지금 이번 주는 양평 간다고 했고, 다음 주는 일단 이거는 미정이긴 한데 동탄 가볼 생각이에요. 사실 이게 기회가 몇 번 없어요, 여러분. 사실 지난주도 좀 추웠거든. 근데 선생님이랑 유리스마님이 추운 것까지는 괜찮아. 선생님이랑 유리스마님이 추운 건 괜찮은데, 그래서 우리를 만나러 오는 여러분들이 추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감기 걸리면 안 되고. 그래서 아마 12월 초까지는 할 수 있어도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최대한 여기저기 가보고 여러분들을 좀 만나볼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하면 막상 만나면 이제 온 친구들이 이렇게 자기가 책 이야기를 직접 발표를 해보거든. 이제 그런 걸 해보고 자신감을 얻었다는 친구가 있었어요. 연락을 해주셨어. 막상 가서 카메라 앞에 서가지고 시청자들 앞에서 자기가 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책을 소개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많이 생겼대. 선생님은 경험이라고 하는 걸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 이게 조회수가 몇이 나오건 시청자가 몇 명이 나오건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에, 그리고 또 유리스마 TV는 여러분 지금 구독자가 63만 명이야. 63만 명의 구독자가 있는, 그리고 또 이 영상은 뭐 전 세계에 있는 누가 언제 볼지도 몰라. 나중에 여러분 자식이 볼지도 몰라. 엄마 옛날에 2025년에 엄마 그 책 들고 인터뷰하는 거 나 봤다? 라고 얘기할지도 모른다.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서 내 의견을 내 감상을 이야기해봤다. 이거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 때는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게 좋아. 선생님이 책을 읽을 때 중요한 것도 늘 그 얘기 하잖아. 책에서 무언가 정보를 얻어야 된다? 이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정보는 인터넷에, 유튜브에, 그리고 심지어 내가 찾아보지도 않아도 돼. 예전에는 내가 인터넷 검색이라고 하고 유튜브 검색이라고 해야 되는데, 요즘은 챗 GPT한테 그냥 물어보기만 하면 돼. 그럼 걔가 알아서 서치하고 검색해가지고 다 알려주는 시대가 돼버렸잖아. 정보는 걔네가 훨씬 더 빨라. 책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했잖아. 뭐 경험이지, 경험.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어도 돼. 뭐 PC 전원이 왜 갑자기 안 된다는데요? 저 전원이 꺼져 있나 봐요. 간접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오늘 당장 알 수 있는 거죠. 홍길동전. 여러분 홍길동이 돼볼 수 있어요? 아무리 의적이라고 하지만, 선생님 저는 홍길동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같이 도적단을 결성했습니다. 국가의 창고를 털어가지고 제가 어려운 사람들을 여러분 그 뭐 절도죄야, 절도죄. 친구들하고 같이 하잖아? 그럼 뭐 특수절도 되는 거야. 그러다가 거기에 있는 창고 지키고 있는 분 여러분이 괴롭히거나 그분 폭력을 하면 그건 뭐 강도가 되는 거고, 거의 특수 강도가 되는, 여러분 인생 끝납니다. 선생님 전 의적이에요. 저는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도 안 통해. 판사님 앞에 가서 판사님 저는 홍길동을 보고 활빈당의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창고를 털었던 것 전혀. 알겠습니다. 자, 박노아 징역 7년에 처한다.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건 다 어떻게 간접 경험으로만 해. 직접 경험하다 진짜 큰일 난다. 이런 간접 경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어떤 상상력이라든가 여러분의 창의력이라든가 여러분 사고의 폭을 넓혀주는 거지. 그래서 책을 읽는데 그런 포인트가 있다고 했는데, 읽으면서 느끼는 그런 게 있다면 또 뭐 바깥으로 배출하면서, 글쓰기를 하면서, 말하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표출할 수 있는 거지. 이거 하나하나가 여러분한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경험이 되니까, 중요한 건 뭐 근처에 가면
찾아와라 이거야. 몰라, 이번 주 양평이라 또 양평도 또 양평 사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너무 외곽이라 많지 않겠지만 아마 이번 주 책좀에 우리 공개할 예정인데, 이제 책을 가지고 와서 발표하라고 하니까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친구들이. 내가 읽은 책을 친구들 앞에 얘기해도 될까? 친구들이 너무 유치하다고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혹은 내가 이 책에 대해서 잘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책 이야기도 가능하고 뭐 그냥 자신의 장기나 특기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뭐 노래를 해도 좋아, 춤을 춰도 좋아, 뭐 발차기를 해도 좋아, 뭘 해도 좋아. 그래서 이번 주에 아마 유리스마님하고 선생님하고도 장기 자랑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야. 선생님은 옆돌기 해볼까 생각 중이야. 여러분 옆돌기 알아요? 옆돌기? 이렇게 옆으로 도는 거? 야 여러분, 선생님 등치에 선생님 나이 옆돌기 이거 엄청난 장기입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데 옆돌기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꼭 책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많은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여러분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무슨 생각들을 하는지,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이제 6학년쯤만 되더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기가 어려워져요. 사춘기라는, 선생님 맨날 여기서 사춘기 다루는 책들을 많이 했지만 사춘기가 뭐라고 했어? 선생님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 성질 내는 게 사춘기가 아니다. 엄마 아빠랑 말을 안 하는 게 사춘기가 아니다. 엄마 아빠랑 맨날 싸우고 그게 사춘기가 아니다. 사춘기는 뭐라고 했어? 자아를 발견하는 거라고 했잖아.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를 봐야 돼. 나를. 내 안을 들여다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춘기에는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적어질 수밖에 없어. 나도 아직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내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남한테 나를 뭐라고 설명해. 나도 나를 지금 아직 모르겠는데, 나를 찾아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춘기 시절에 다른 사람과의 교류나 다른 사람한테 무언가를 표현하는 게 줄어드는 거는 당연한 거야. 그런데 기회가 된다면 해보는 거는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해. 그래서 사실 우리 2번 방송했잖아. 방송에 인터뷰에 응한 친구들은 지금까지 전원 다 4학년, 5학년 친구들이었어. 6학년만 되더라도, 우리 퍼덕 친구 6학년이지, 6학년만 되더라도 이제 이렇게 수백 명이 지켜보고 있는, 그리고 유튜브에 영원히 남는 이런 곳에서 내 얼굴을 보이면서 무언가 내 이야기를 하는 거를 어려워할 수 있어. 부끄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선생님은 그 마음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선생님도 그랬으니까. 근데 또 그런 걸 뛰어넘어서 한번 도전해보는 거. 사실 선생님도 유리스마 TV 처음 나올 때까지 한 3주 넘게 고민했어요. 내가 유튜브에 나간다고? 난 절대 못해. 나는 이렇게 SNS도 마찬가지야. 선생님 인스타그램 개설을 오래 했어. 올해 지난달에. 그리고 아직까지도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선생님 인스타 만들었다는 얘기. 아직도 선생님은 사진을 올리고 게시글을 올리는 게 너무 부끄러워. 근데 방금 초등 친구들하고 같이 수업했는데 요 책 컵라면은 절대로 불어서는 안 돼. 요 얘기 하다가 오늘 선생님이 공약 하나 내걸었습니다. 오늘 밤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는 이 라면 사진을 인스타에 인증하기로. 인스타 처음으로 선생님 개인 관련된 사진 올리는 것 같아. 충분히 그럴 때야. 부끄러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정상이야.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부끄러움을 뚫고 나가는 거.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이라는 거야. 일산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산도 보면 호수공원 있잖아요. 일산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해보는 거고, 이렇게 어려움을 뚫고 나간 사람,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길동길동 홍길동입니다, 여러분. 부산 좋아요. 이게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에서 홍길동 이야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아마 6세나 7세쯤 되는 이상으로 봤었을 때 홍길동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처음 들어봤는데요? 모르는데요? 이러면은 한국 사람 아니라고 봐야 돼. 한국 사람 치고 홍길동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토막토막의 이야기는 다 알고 있거든.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홍길동정은 작품적으로도 그렇고
작품 외적으로도 되게 의미가 큰 작품입니다. 우리나라 고전소설, 특히나 한글 소설의 시초라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수능에도 지금까지 3번이나 나왔습니다. 왜냐면 고전소설 내일 수능이잖아요, 여러분. 내일 홍길동전 나올 수도 있다. 내일 홍길동전 나오면 여러분 꼭 얘기해 주세요. 어제 박노학 선생님이 홍길동전 얘기했었다. 왜냐면 고전소설 자체가 몇 개가 없어. 새로 발굴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고전소설은 지금 기준으로 봤었을 때 1910년 이전에 쓴 소설들이거든요, 대부분. 근데 1910년 전에 쓴 소설이 새롭게 발견되지 않는 한은 아무리 많은 소설을 쓰더라도 그거는 다 현대소설이야. 고전소설이 아니야. 고전소설이 없기 때문에 고전소설은 범주가 정해져 있어요. 고전소설은 다 수능에 한두 번씩 다 나왔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 홍길동전도 마찬가지, 양반전도 마찬가지, 뭐 박시전 부인전도 마찬가지, 전우치전 마찬가지, 사시남전기 마찬가지, 왜 금오신화 마찬가지, 구운몽 이거 아니면 낼 게 없는데 고전소설 안 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맨날 계속해서 돌아오는 거고 홍길동전은 그래서 여러분이 초등학교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 다 볼 거고 나중에 수능 준비하다 보면은 EBS 수능 특강에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안 나올 수가 없어. 무조건 배워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나중에 단편 짧게 볼 건데 우리가 오늘 한번 홍길동전 전체를 보고 이게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고 이게 왜 높은 평가를 받는 건지 여전히 이 책이 나온 지 400년이 넘었거든요. 책이 나온 지는 400년이 넘었고 배경을 기준으로 하면 600년이 넘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내일 수능이야. 아마 여기 학교 쉬는 친구들도 엄청 많을걸? 수능날 대부분 우리나라 초중고는 재량 휴학해가지고 쉬니까. 쉬는 친구들 있으면 부럽습니다. 언니 오빠 중에 수능 보는 친구도 있다면 화이팅. 선생님이 또 수능 전문가 아니에요. 선생님 수능을 무려 5번이나 봤습니다. 고3 때, 재수 때, 현역 때 다시 봐서 또 대학 갔고 또 그 대학 마음에 안 들어서 공익 마치면서 마지막 해 한 번 군수까지 했죠. 군수는 엄밀히 말하면 아닐 수도 있어. 선생님은 군대가 아니고 공익이었으니까 어쨌든 공수까지 했습니다. 선생님 수능을 5번이나 봤어요. 수능계 조상님 오수생이라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오수생은 뭐야? 스트레이트로 계속 쭉쭉쭉쭉쭉 보는 거고 선생님은 중간에 대학도 갔다 왔고 군대도 갔다 왔고 뭐 여러 가지 사연이 많았지만 어쨌든 5번이나 경험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은 수능을 국어가 120점인 시절에서도 수능을 봐봤어요. 그리고 사탐이라고 하죠. 사탐에서 문이과 상관없이 과학이랑 사회를 다 봤어야 됐던 시절에도 봐봤어요. 사탐만 선택하게 됐을 때에도 경제, 법과 정치 시절에도 시험을 봐봤고 일반 사회가 지리가 나눠지기 전에 아무튼 많이 봤어. 수능은 아무튼 제일 좋은 건 뭐다? 한 번만 보는 겁니다. 5번 봐서 선생님 자랑하는 거 아니야. 5번 봤다는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 번만 보는 게 제일 좋고 여러분은 꼭 한 번만 보기를 바랄게요. 자, 오늘은 이 홍길동전 그 중에서도 요 판본 홍길동전은 저작권이 없어요. 왜냐면 홍길동의 저자이신 허균 선생님이 이미 400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작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홍길동전 쓰고 싶으면 인터넷에 마음대로 올려도 돼요. 왜? 이 저작권 문제가 절대 안 생기니까. 그래서 판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요 판본이 좋아 보이고 요게 어디 교과서에 들어가 있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요 판본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로 꼭 읽어야 되나? 아니야. 홍길동전 뭐든지 좋아요. 홍길동전이라고 하는 요 책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길 바랄게요. 왜냐면 나중에 교과서에서 많이 배우는데 부분 발췌해서만 읽거든. 전반적인 맥락을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책을 골랐어요. 자, 홍길동전. 자, 이게 지금 한국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홍길동전의 가장 오래된 판본이에요. 이게 가장 오래된 버전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최초의 판본은 아니야. 이 홍길동전을 이 허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다라고 전해지는데
허균 자체는 내가 홍길동전을 지었습니다 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이 허균이 남긴 책이나 글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글에 굉장히 자부심도 있어서 자기가 쓴 글의 목록까지도 다 적어놨는데 내가 쓴 책에 홍길동전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어. 그래서 홍길동전이 저작자 없음, 작자 미상으로 봐야 된다는 사람들도 많아. 왜냐하면 이 홍길동전의 이야기는 왜 그런 여러분 전설적인 이야기 있잖아. 여러분들 학교 가면 그런 얘기 있잖아. 야, 우리 학교에 전설적으로 무서운 선생님이 있어서 그 선생님이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그 선생님을 직접 봤거나 그 선생님이 진짜 누군가를 그렇게 무섭게 대하는 거를 직접 본 사람은 없는데 들은 사람은 엄청 많아. 옛날에 우리 마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대. 그 일을 직접 경험하거나 직접 본 사람은 없는데 들은 사람은 너무 많아. 이 홍길동전과 비슷한 어떤 영웅적인 도적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줬다. 이 내용은 조선 팔도에 어디에나 다 있었어. 전설의 레전드로. 야, 옛날에 말이야 우리 동네에 길동이 형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말이야 도수를 써가지고 이 내용은 이 동네 가면은 길동이 형님, 이 동네 가면은 동석이 형님, 이 동네 가면은 석철이 형님, 이 동네 가면은 철수 형님, 뭐 다 이름은 바뀌었는데 내용은 비슷비슷해. 응? 다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인데 이렇게 했다더라 라고 해서 실제로 그랬을 거라고 하는 얘기가 많아요. 이 의적이라고 하는 뭔가 이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에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바람에 투영된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아니야. 왜냐면 이 허균 선생님의 제자가 있어. 허균 선생님의 제자가 쓴 책이 있거든. 그 책에 대놓고 딱 써놨어. 우리 선생님께서 홍길동전을 쓰셨다라고 그 제자가 바로 딱 써놨어요. 그래서 이게 작자 미상의 이야기, 여기저기 떠돌던 이야기를 그냥 사람들이 나중에 소설로 만들어서 인쇄한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허균이 홍길동전을 창작한 건 아닐 수도 있어. 원래부터 이렇게 막 떠돌던 이야기를 모아가지고 정리한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허균이 쓴 거는 맞아요. 근데 허균이 쓴 그 최초본은 전해지지가 않아. 불탔는지 없어졌는지. 선생님 좀 이따 이 허균에 대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허균은 조선에서 몇 되지 않은 거열형. 무서운 형별이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능지처참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두 형벌은 조금 달라요. 사실 전혀 다른 형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둘 다 같은 걸로 쳐. 뭐 역적 본인에게만 시행하는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형벌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서 봤죠? 뭐 팔다리를 산채로 찢는, 이렇게 팔이랑 발에다가 밧줄을 묶어가지고 소랑말이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 사람을 찢어 죽이는 형벌. 너무너무 무서운 형벌이죠. 이 형벌로 죽게 된 사람이에요. 당연히 조선조 내내 당연히 자기 가족들 같은 경우도 전부 연좌제로 처벌을 받았고, 그리고 조선이 끝날 때까지 조선에서 회복이 못했어. 그러니까 조선시대 내내 영원한 역적으로 남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허균의 저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불살라지고 허균이라고 하는 이름을 입에 담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책이 남아있지 않아. 홍길동전의 원본은 안 남아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제자가 우리 선생님이 이거 쓰셨다라고 명명백백하게 남겨놨고 다른 사람들도 의심을 품지 않았어. 허균이라면 이런 책을 쓰고도 남았을 사람이다. 왜? 애초부터 말 지어내는 거를 잘했고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라고 해서 그냥 조선시대부터 홍길동전은 허균이 썼다라고 나왔고 지금도 이거를 딱히 반박할 증거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허균이 썼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홍길동전의 기본 내용은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말 그대로 홍길동이 신분차별로 인한 갈등을 극복하고 백성을 돕다가 율도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다. 내용 자체는 너무나 무난한 영웅소설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 홍길동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일화가 많은데 원래부터 한글본이었는지는 몰라. 원본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최초의 한글 소설인가? 이것도 몰라. 다른 소설이 먼저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허균이 홍길동전의 저자가 맞나? 이거 쌤이 얘기했지. 사실상 허균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지. 허균이 쓴 원본과 이본은 말 그대로 허균이 썼다는 걸 보고 옮겨 적었다는 그 판본. 이거는 이본이에요. 이본. 원본은 없어. 근데 이 이본이 서울 쪽에서 유행하던 서울판이 있고 저기 전라도 전주 쪽에서 유행하던 판본이 있어요. 근데 두 판본 내용은 조금 다른데 큰 차이는 없어요. 여기도 원본, 이본 사이에 달라진 내용은 별로 없는 상태야.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생각한 건 뭐 원래 처음부터 한글 소설이었는지 한문으로 써였는지는 모르지만 이 이본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홍길동전을 옮겨 적으면서 그때부터는 한글로 썼어. 그럼 이 이전에 한글로 쓴 소설이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는 이 홍길동전이 한글로 쓰여진 이 대중들이 읽을 수 있게끔 언문으로 쓰여져 있는 최초의 소설이다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야. 그 증거를 가져와봐. 증거는 없어요. 근데 반대로 홍길동전이 최초의 한글이 아니라는 증거를 가져와봐.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다 뿐이지 지금 우리는 홍길동전은 허균이라고 하는 조선 중기의 인물이 쓴 한글 소설이다 까지 이야기하면 맞습니다. 한글로 썼다는 게 왜 중요하겠어요? 예전에는 어땠어?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만 하는 거야? 이거는 양반? 사대부만 하는 거야. 어디 천한 것들이 나가서 밭이나 가라! 나가서 풀이나 뽑아! 이렇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맨날 이렇게 책 읽어라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책 읽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권이자 엄청난 신분의 상징이었단 말이야. 어디 아래 것들이 감히 책에 손을 대! 부정타게. 근데 그래서 당연히 책들은 전부 다 한자로만 발행했어요. 왜? 일반인들은 못 읽게 하려고. 권력자들, 지식인들만 기득권을 유지한 채 그거를 권력으로 이용하려고. 근데 허균이 생각할 때 그렇지 않았어. 재미있는 이야기는, 의미 있는 이야기는 모두 다 같이 알아야 좋은 거지. 왜 우리만 알아야 돼? 이런 허균의 생각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홍길동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홍길동은 소설이야, 여러분.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여러분? 소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어. 서사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그렇지만 중학교 때 배우는 소설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이겁니다. 이거야말로 소설과 다른 문학을 구분하는 제일 큰 특징이야. 그렇지, 우리 건TV 친구. 허구성. 이게 소설의 알파이자 오메가. 가장 중요합니다. 허구성이 뭐야? 응? 픽션 뭐야? 한마디로 거짓말이란 이야기예요. 거짓말이라고 하면 좀 그렇나? 좋아. 거짓말까지는 아니고 진짜가 아니다. 허구, 가상의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가상의 이야기. 고로 홍길동은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가상의 인물인 거지.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홍길동은 우리 역사에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이 홍길동은 가상의 허구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실존 인물이에요. 그 실존 인물에서 한자만 바꿔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홍길동은 조선시대에 활동했고 심지어 도적인 것도 맞았어요. 진짜 조선시대에 정말 유명했던 도적이에요. 이 검계라고 하는 검을 쓰는 집단, 이들을 이끌던 우두머리였어. 맞아. 책 중간에도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네이버에 가면 조선왕조실록을 다 볼 수 있어. 조선왕조실록에다가 들어가서 홍길동이라고 하는 검색어로 넣잖아? 그러면 실록에 홍길동이 실려있는 내용이 다 나옵니다. 맨 첫 번째 등장이 이거야. 연산군 6년 1500년 10월 22일 날 나와.
국적, 국가의 적 홍길동을 잡았다 하니 기쁨을 견딜 수 없습니다. 백성을 위해 해독을 제거하는 일이 이보다 큰 것이 없으니 청컨대 이때의 그 무리들을 다 잡도록 하시옵소서 라고 나와. 여기만 나오냐? 아니야. 이 뒤에 중종실록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실록에도 계속 나와. 홍길동은 실존 인물인데 여기에서도 이 홍길동, 소설 홍길동하고 똑같은 게 실제로 주인공, 실존 인물 홍길동도 서자 출신이야. 자기 아버지랑 형은 양반이고 그리고 심지어 형은 관직에도 나갑니다. 그런데 실제와 조금 다른 게 이 홍길동은 실존 홍길동은 의적은 아니었어요. 의적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랑 자기 형이랑 자기 집안의 힘을 이용해요. 이 뒷배, 권력을 이용하는 약간 권력형 깡패였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현대사를 배우게 된다면 우리 현대사에도 많이 나오는데 뭐 이정재라던가 또 뭐 임화수라던가 뭐 유지광이라던가 실제 깡패들입니다. 말 그대로 정권, 정치 권력하고 빌붙어가지고 함부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의 어떤 재물을 약탈했던 그냥 도둑이에요, 도둑. 이런 존재인데 이 홍길동에서 모티브를 가져와가지고 허균이 약간 각색을 한 거죠. 왜냐? 이 진짜 홍길동, 실존인물 홍길동은 전혀 매력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자기 집안의 권력과 자기의 어떤 연줄을 이용해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러다 결국 사형당한 죄인으로서 죽었습니다. 사형당하고. 나쁜 그런 사람이야. 여기는 이 사람들도 사형당했어요. 사람들 괴롭혀가지고. 근데 이런 사람은 너무 매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약간 실존 인물에다가 한 스푼 허구적 내용을 추가한 거지. 이 허구적 내용에는 뭐 많은 사람들의 어떤 바람이라던가 희망을 담아가지고 이 홍길동을 의적으로 살짝 각색을 한 거지. 그 작업을 한 사람이 누구냐? 선생님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굉장히 다양하게 평할 여지가 많은 바로 이 허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홍길동전에서 중요한 사람은 어린이 시절에, 이게 만약에 초등독서였잖아? 초등독서에서는 홍길동이 중요해요. 얘가 중요해. 근데 중등독서에서는 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훨씬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 이 허균이 꿈꿨던 이 허균의 사상을 투영한 존재가 바로 홍길동이었으니까요. 이 허균은 대단히 뛰어난 문장가였어요. 특히나 자기 가족들이 전부, 아까 어떤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허난설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여류 시인이라고 해야 되겠지. 이 허난설원의 동생이었고 자기 형이었던 허봉, 허성, 허엽과 더불어 이 허씨 오문장으로 명성이 대단했어요. 특히나 이 아버지 허엽 같은 경우는 학문의 깊이는 굉장히 낮았나 봐요. 이 허씨 집안이 어디냐면 지금의 강원도 강릉이 본관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은 중등 수준에 맞는 퀴즈 하나 내볼까? 강릉이 낳은 최고의 천재, 강릉을 대표하는 최고의 선비, 강릉을 대표하는 최고의 학자, 조선시대 기준이에요, 여러분. 누굴까요? 그 사람 누굴까요? 우리나라에서 학문을, 우리 떠윤이 친구 인정. 맞아요. 율곡 이희 선생님이 강릉이 외가잖아요. 외가기도 하고 거기서 났으니까 고향도 맞아요. 외가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나라 성리학을 대표하는 이 이희 선생님이 요 지역 분이야. 그리고 언제적 분이냐? 이 시기야. 아버지인 허엽하고 비슷한 연배야. 근데 여러분 이거 알지? 한 하늘 아래 두 명의 천재가 살 수 없다라는 거. 주유의 명대사 뭐 있어? 하늘은 왜 나 공근을 낳으시고 또 공명을 낳았는가? 하면서 피토하고 죽었다고 삼국지에 써있지. 뭐 실제 역사하고는 좀 다르지만 역사는 역사고 우리가 보는 거는 소설 삼국지니까. 이런 것처럼
이 같은 천재가 한 지역에 있잖아? 그러면 엄청난 라이벌리가 형성될 수밖에 없어. 이 이하고 이 허균의 아버지 허엽이 그런 존재. 왜? 강릉이 여러분, 뭐 강릉은 비하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큰 도시는 아니잖아. 물론 조선시대부터 아주 중요한 지역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서울처럼 큰 도시, 부산처럼 큰 도시는 아니잖아. 근데 거기에 이 이희와 허엽이 같이 태어난 거야. 근데 학문적 깊이는 여러분 이만큼 차이 납니다. 이 허엽이라고 하는 이 허균의 아버지는 이희하고 같이 학문을 논할 급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허엽이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거는 허엽에 대한 평가는 다 똑같아. 학문의 깊이는 낮으나 성리학에 대한 통찰력은 약해. 근데 뭐 글은 기가 막히게 쓴다. 응? 말 그대로 서예가로서 글을 예쁘고 멋지게 쓰는 것도 엄청 잘하고 글을 사람들이 흥미롭고 재미있게 쓰는 것도 엄청난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유전자를 물려받아가지고 허엽의 네 남매가 다 뛰어난 능력을 보였지. 그 중에서도 허균이 가장 독보적인 능력을 가졌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이 허난설원이 굉장히 뛰어난 여류 작가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정작 허난설원은 죽으면서 유언으로 자기 글을 다 불태우라고 했거든요. 이 허난설원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요. 남편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았고 또 자식을 2명 낳았는데 둘 다 어릴 때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본인도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이 허난설원 자체도 일찍 요절했습니다. 그럼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 남동생한테 유언으로 내가 쓴 시와 그림을 전부 다 불태워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동생이 누나 글이 이렇게 좋은데 누나 시가 이렇게 훌륭한데 안 돼. 내가 이거 출판할 거야 라고 해서 출판해서 지금의 허난설원의 작품이 많은데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게 뭐냐? 허난설원 이름으로 나온 작품도 사실은 전부 허균이 쓴 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허균이 누나의 명예를 위해서 누나를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써놓고 누나가 썼다고 거짓말했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대단히 뛰어난 학자이자 글쟁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불행이 생겼던 게 이 광해군 때였어요. 이 광해군 때 한글로 쓴 것도 있어요, 여러분. 허균의 여러분 문집은 검색하면 금방 찾을 수 있거든요. 한글로 쓴 것도 있고 당연히 한문으로 쓴 것도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히 독특한. 허균은 그냥 학자가 아니에요. 조정의 최고 권력자였어요. 최고 권력자. 정치인으로서도 대단히 입지가 단단한 이 북인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나중에 여러분이 선생님 지금 콧물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약간 감기 기운이 걸려서 그래요. 좀 이해해 주세요. 목도 잠기고 콧물이 나는데 이 북인의 영수였고 이 북인이 누구냐? 광해군하고 같이 임진왜란 때 가장 적극적으로 의병 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광해군을 그리고 가장 지지해 준 사람들이야. 그리고 광해군 때 당연히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 이 광해군의 사돈까지 됐어. 왜냐하면 광해군의 부인이 자식을 못 낳습니다. 그래서 후궁으로 이 허균의 딸이 들어갔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아들을 낳는다? 그럼 어떻게 돼? 다음번 만약에 인조 반정이 없었다면 다음번 왕은 허균의 외손자가 왕이 되는 거였어요. 엄청난 권력자였던 거야. 근데 결국 이 사람 어떻게 됐다고 했어? 거열령으로 사지가 찢어서 죽었다고 했지? 역적 혐의로 죽은 거예요. 역적 혐의로. 근데 이게 좀 이상해. 여러분 생각해봐. 왕하고 사돈을 맺은 만큼 왕이 내 사위야. 근데 내가 역적을 반란을 일으킨다고? 지금도 내가 이미 이 조선의 최고 권력자 중에 한 명인데 이분은 이이나 이왕처럼 지방에 은거해가지고 학문만 연구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최고 권력을 휘둘렀던 권력자 중에 한 명이야.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 광해군이 폐위된 가장 큰 이유였던 임목대비. 광해군의 새어머니였죠. 이 임목대비를 암살하려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결국 거열령을 당하고 역적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말이 안 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임목대비를 죽일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있으나 없으나 이미 최고 권력. 여러분, 이 반란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대로 있으면 숙청당하거나 내가 죽음을 당하거나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권력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고 미래 권력, 다음번 왕도 내 손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내가 뭐가 이상해서 반란을 일으켜. 그리고 여러분, 역적죄로 처벌을 할 때는 이게 사람을 다 죽이고 가족들까지도 다 죽이거나 귀양 보내는 큰 죄이기 때문에 왕이 직접 친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반드시 자백을 해야 돼. 자백을 안 하면 뭐라는 거예요? 엄청난 고문을 하는 거예요. 왜? 자백을 받아야지만 사형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오늘 잡아서 내일 바로 사형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 허균이 마지막에 죽을 때에도 내가 날 왜 죽여?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하면서 반발했을 정도로 미심쩍은 사건입니다. 진짜로 반란을 일으켰을 확률이 적죠. 그래서 이거를 차용해가지고 영화 본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이 광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광해군이 2명이 나오지. 진짜 왕 광해는 굉장히 냉혹한, 임진왜란을 이끌었던 냉혹한 왕인 거고, 또 광대 출신 광해를 쏙 빼닮은 사람이다. 이병헌 배우가 2명 연기를 엄청 잘하거든. 그리고 그때 영화 제목이 광해예요. 1000만 영화라서 부모님이 무조건 보셨을 거야. 우리나라에서 1000만 명이 넘게 봤는데 안 보기가 쉽지 않아. 그리고 이 광해 조력자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허균입니다. 그리고 이 허균이 죽어. 왜? 진짜 왕 광해를 몰아내고 백성들과 사람들을 좋아했던 광대 출신의 얼굴이 똑같이 닮은 이 광대를 왕으로 만들려고 했다. 말 그대로 역성혁명. 성을 바꾸고 혈통을 바꾸려고 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역적죄다라고 해서 죽은 걸로 나오는데 이걸 모티브로 이용해가지고 만들어낸 영화가 있으니까 기회가 되면 한번 보도록 하세요. 이 허균이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인 게 우리랑 생각하는 바가 당대 사람들하고는 생각하는 바가 조금 달랐어.